독후평 아버지의 해방일지. 작가 정지아. 출판사 창비. 2022년 9월 2일 출간. 발췌. 엄마의 쿨한 결정. 의식도 없는디 그거에 뭔 사람이다요. 안 할라요. 고문 방법. 아버지는 1948년 초 5월 10일 단선반대 유인물을 살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아버지 성기에 전선을 꽂고 전기고문을 했다. 전기고문은 사시 말고도 또 다른 후유증을 남겼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 물 젖은 담요를 뒤집어 씌워갖고 딱 기절할 만치로 몽둥이로 계속 때리면 참말 죽을 맛이지. 코로코롬 때리면 멍도 안 들어야. 부모를 닮고자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런 것만 보고 자란 나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표현. 작은 아버지는 평생 형이라는 고삐에 묶인 소였다. 그 고삐가 풀렸다. 사상과 사람은 별개. 그래도 사람은 갸가 제일 나사야. 아버지에게는 사상과 사람이 다른 모양이었다. 예전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늙은 군인의 노래. 자식이든 남이든 절대 신세지지 않는다는 평생의 원칙을 깨트리게 만든 것이 고작 3만원. 이것이 늙은 혁명가의 비루한 현실인 것이다. 혁명가라는 사람이 술 한나 담배 한나 지 맘대로 못하다니 말이 되냐? 네 애비 인생 헛살았는갑다. 굿발치. 내 부모는 여순사건 직후 입산한 굿발치였고 굿발치 중에 살아남은 자는 10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귀했다. 창피한 고백. 내가 평소와 달리 20만 보낸 것도 기억이 났다. 깊이 생각할 것도 없었다. 나 뜨겁게도 남에게 맡기는 돈이라서였을 것이다. 조금씩 자주 보내는 게 안전하다고 영악한 나는 생각했을 것이다. 아버지 화법. 언제 오냐는 아버지의 말은 내가 올 일이 있다는 의미였다. 내일 갈게요. 혁명가. 남자. 내가 외면한 것은 하동댁이 아니라 위대한 혁명가의 외피 속에 감춰져 있을지 모르는 뻔한 남성의 욕망이었을 것이다. 시대상. 내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은 장소팔과 고춘자라도 되는 양 만담을 주고받았다. 인내와 혁명. 주인공이 고등학생일 때의 결론. 인내할 줄 아는 자는 혁명가가 되지 않는다. 숙명과 선택. 나는 무엇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빨갱이가 되기로 선택하지 않았고 빨갱이의 딸로 태어나겠다 선택하지도 않았다. 태어나 보니 가난한 빨갱이의 딸이었을 뿐이다. 죽음을 앞둔 자. 곧 죽을 몸으로 죽은 자를 조문하는 마음이 어떨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오빠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중이었다. 아버지의 가족 내에서 위치. 아버지는 입만 열면 옳은 말하는 잘나고 똑똑한 양반, 또 한편으로는 잘나서 빨갱이 짓 하다가 집안 말아먹은 양반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고씨 집안의 자랑인 동시에 고씨 집안 몰락의 원흉인 것이다. 아버지 철학. 먼지에서 시작된 생명은 땅을 살찌우는 한 줌의 걸음으로 돌아가는 법. 이것이 유물론자 아버지의 올곧은 철학이었다. 쓸쓸한 철학이었다. 그 쓸쓸함을 견디기 어려워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를, 사후의 세계를 창조했는지도 모른다. 오죽하면 타령. 사람이 오죽하면 그러겠느냐는 아버지의 18번이었다. 나는 아버지와 달리 오죽해서 아버지를 찾는 마음을 믿지 않았다. 은혜의 상대성. 나는 아버지 임종 직전 때 가장 믿거나 가장 만만한 사람을 찾는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마찬가지다. 힘들 때 도움받은 그 마음을 평생 간직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도 되지 않는다. 대개는 도움을 준 사람보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먼저 잊어버린다.
굳이 뭘 바라고 도운 것은 아니나 잊어버린 그 마음이 서운해서 도움 준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다.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다. 전투력 고찰. 진정한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싸우지 않는다. 똑똑한 아버지가 그건 몰랐다. 그래서 아버지는 분이 머리끝까지 차 싸움에 임하는 사람을 절대 이기지 못했다. 그런 아버지가 총을 들고 백운산과 지리산을 누빈 역전의 용사라는 게 나는 좀처럼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 지혜의 화법. 아이 경이야, 생각이란 것은 월매든지 바뀔 수 있니라. 근게 니도 찬찬히 잘 생각해보라. 온 세상 과학자들이 다 진화론을 주장하잖아. 그 사람들이 다 빠지겠냐. 근게 교회 말만 듣지 말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함시로 하나님 말고 네 머리로 잘 생각해보란 말이다. 그러라고 사람 머리가 달려있는 것인께. 자랑이 원망으로. 9살 작은 아버지는 잘난 형 자랑을 했을 뿐이다. 그 자랑이 자기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갈 줄 어찌 알았겠는가. 작은 아버지는 평생 빨갱이 아버지가 아니라 자랑이었던 9살 시절의 형을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술에 취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었던 작은 아버지의 인생이 오직 아버지에게만 향했던 그의 분노가 처음으로 애처로웠다. 아버지 화법. 민족이고 사상이고 인심만 안 잃으면 난세에도 목심은 부지하는 것이요. 자신도 고씨처럼 인심을 잃지 않았으니 빨갱이라도 고향서 살 수 있다는 의미인 듯 했다. 근게 사람이지. 잘 죽었다고 침을 뱉을 수 있는 사람과 아버지는 어떻게 술을 마시며 살아온 것일까? 들을 수 없는 답이지만 나는 아버지의 대답을 알 것 같다. 근게 사람이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그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아버지는 말했다. 근게 사람이제. 사람이니 실수를 하고 사람이니 배신을 하고 사람이니 살인도 하고 사람이니 용서도 한다는 것이다. 솔직함이 인간적이다. 대학 시절 한 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있다. 그 아이는 어릴 때 심한 화상을 입어 오른쪽 검지 한마디가 뭉그러졌다. 군대는 언제 가냐는 아버지 질문에 친구가 화상 입은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좋겠네. 군대는 안 가겠구만. 새끼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으면 어쩔 뻔 받는가. 그랬으면 군대도 가야 했을 판인디. 친구를 볼 때마다 그 손가락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나는 아버지 말에 밥을 먹다 말고 사례가 들렸다. 친구는 느닷없이 박장대소했다. 나중에 그 친구가 그랬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한 게 우리 아버지가 처음이라고. 어쩐지 아버지 말에 지금까지 모든 서름이 씻겨 내리는 것 같았다고. 목숨을 걸 신념이 있는가? 결과적으로 옳았든 틀렸든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지키려 했다. 나는 불편한 모든 현실에서 몇 발짝 물러나 노상 투덜댔을 뿐이다. 그런 내가 아버지를 비아냥거릴 자격이 있었던 것인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미안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를 불편하게 한 아버지 동지들에게도 이 불편해하는 마음이 미안했다. 변심 여부. 나는 아버지든 누구든 비난할 생각이 없었다. 살기 위해 자수한 것이 무슨 죄가 된단 말인가.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달랐다. 전향을 하고 안 하고 자수를 하고 안 하고가 한 사람의 생 전체를 판단할 좌표와 같은 모양이었다. 개발의 편자. 개발의 편자지. 생태를 동태탕 끓이듯 푹푹 끓였으니 살이 다 부스러질 밖에. 학수는 귀한 생태를 선물하고는 먹도 못할 것을 준 놈이라고 두고두고 아버지 지청구를 들었다. 구례. 구례라는 곳은 어쩌면 저런 기이하고 오랜 인연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인 작은 감옥일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지혜. 질게 뻔한 전쟁이었소. 우리야 기왕지사 나선 몸이제. 그치만 그 짝은 사상도 없고 신념도 없는디 뭘라고 뻔히 질싸움에 끼울 것이요. 소선생의 지혜. 내 제자들 중 너그가 최고다. 근게 서로 돕고 지내그라.
아버지는 물론 좌익이었고 다른 제자는 우익이었다. 좌익 시상이 되면 네가 자를 봐주고 우익 시상이 되면 네가 자를 봐줘라. 저자의 불편한 마음, 평생 도망다니고 감옥에 있느라 은혜조차 갚은 바 없는 제자를 스승의 아들이 찾아오는 이유를 나는 묻지 않았다. 내 부모에게는 물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흔했다. 그러나 묻지 않은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니었다. 알고 싶지 않았다. 알면 내 빚이 될까봐. 아버지는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기도 했지만 누군가의 덕으로 살기도 했다. 부러운 마음. 여기 사람들은 자꾸만 또 온다고 한다. 한 번만 와도 되는데 한 번으로는 끝내지지 않는 마음이겠지. 미움이든 우정이든 은혜든 즐기고 질긴 마음들이 얽히고 설켜 끊어지지 않는 그 마음들이 나는 무겁고 무섭고 그리고 부러웠다. 근육과 긴장.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은 어느 근육이든 긴장한 상태인 모양이었다. 세상사의 고통이 근육의 긴장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싶었다. 아버지의 성기. 아버지의 다리 사이에서 나에겐 없는 것이 달랑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뭔가 싶어 나는 뚫어져라 응시했다. 시선을 느낀 아버지가 개처럼 옆걸음으로 속도를 높여 후다닥 옷을 입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 최초의 깊은 슬픔을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결여를 느꼈다. 아버지의 알몸을 본 섬진강에서 나는 이미 아버지와 분리되었다. 장례식장 전경. 35의 동창들은 소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함께했고 빨치산 어른들은 청춘을 함께했다. 곡성 가톨릭 농민회 구례 민노당원들은 감옥에서 출소한 아버지가 이 세상과 어우러지며 만든 인연이었다. 저자의 깨달음. 시집 안간 딸 자식에게 언니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비수가 꽂힐 때 알았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자식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가족을 등지고 사회주의에 몸담았을 때,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혈육을 뿌리치고 빨치산이 되었을 때 이런 마음이겠구나. 첫 걸음은 무거웠겠고 산이 깊어질수록 걸음이 가벼웠겠구나. 아버지는 진짜 냉정한 합리주의자구나. 나는 처음으로 나와 같은 결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딸의 노력. 어떤 딸인지 어떤 딸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았다. 누구의 딸인지가 중요했을 뿐이다. 빨치산의 딸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 나는 평생을 바쳤다. 죽음의 위력. 죽음으로 비로소 아버지는 빨치산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친밀했던 어린 날의 아버지로 부활한 듯했다. 죽음은 그러니까 끝은 아니구나. 나는 생각했다. 삶은 죽음을 통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부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화해나 용서 또한 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클레멘타인 사연. 골드러시 때 금광을 찾으려고 딸과 함께 대륙을 횡단한 사내는 캘리포니아 협곡에 정착했다. 사내는 딸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금을 캤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인 클레멘타인이 계곡으로 떨어져 거친 강물에 휩쓸리고 말았다. 그렇게 사라진 딸을 아버지가 애달프게 찾는 노래. 아버지 철학. 누구한테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란 게 있는 거야.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마. 남성 본능. 하자고 졸랐다는 아버지의 젊은 어느 날 밤이 더 이상 웃기지 않았다. 그런 남자가 내 아버지였다. 누구나의 아버지가 그러할 터듯이 그저 내가 몰랐을 뿐이다. 골 때리는 말. 아버지의 평생을 지배했지만 아버지가 빨치산이었던 건 고작 4년뿐이었다. 고작 4년이 아버지의 평생을 옥죄인 건 아버지의 신념이 대단해서라기보다 나만이 사회주의를 금기하고 한번 사회주의자였던 사람은 다시는 세상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막았기 때문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는 고작 4년의 세월에 박제된 채 살았던 것이다. 아버지 성격. 아무튼 아버지는 제 허물도 제 입으로 까는데 선수다. 그것도 이 어린아이를 상대로. 저자 소회. 신이 나를 젊은 날로 돌려보내준다 해도 나는 거부하겠다. 오만했던 청춘의 부끄러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므로. 50 넘어서야 깨닫고 있다.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행복도 아름다움도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을. 성장하고자 하는 욕망이 오히려 성장을 막았다는 것을. 등장인물: 황길수, 황사장, 장례식장 사장, 박동식, 사촌오빠의 동창이자 아버지를 이곳으로 모시자고 극구 주장한 아버지의 정치적 동료, 그러니까 채 100명도 되지 않는 이 동네 민노당은 아버지와 피를 나누지는 않았으나 피를 나눈 것과 진비 없는 절친한 동생이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작년에 미리 준비한 성견 지명도 있는 박동식 씨는 어제 처음 만났는데 자기가 내 아버지를 삼촌으로 모셨으니 나도 자기를 오빠로 모셔야 한다며 10년은 본듯이 곰살맞게 굴었다. 어머니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듯 평소보다 과장되게 고개를 끄덕이는 바람에 나는 아버지 임종 직전 팔자에 없는 오라버니를 두게 되었고, 그러니까 족보를 따지자면 1시간 전에 만난 황 사장 또한 나의 오라버니가 되는 셈이었다. 한의사 최씨. 전기 고문으로 아버지의 정자는 활동성을 잃었고 병원에서는 임신 불가 판정을 내렸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장터 주막에서 지리산에서 죽은 동지 형을 만났다. 그는 한의사였다. 이런저런 안부를 주고받았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토로했더니 한의사가 약 한 제를 지어주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약을 먹고 내가 태어났다. 그날 이후 최씨성을 가진 그 한의사는 우리 집에 명의로 등극했다. 어쩌면 진짜 명의였을지도 모른다. 3년 넘게 나를 괴롭힌 생리통을 약 한 제로 멈춘 것도 그였다. 그에게 동생이 하나뿐이었다는 걸, 일찍 어머니를 잃어 그가 업어키운 아들 같은 동생이 있었다는 걸, 그 동생이 아버지 바로 곁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걸, 자기 목까지 잘 살라는 동생의 유언을 그에게 전해준 사람이 내 아버지였다는 걸. 그날 이후 아버지는 그에게 동생 대신이었다. 그러니 나는 동생이 살아있었다면 용돈 쥐어주며 귀여워했을 조카였던 셈이다. 주인공 고아리. 개 이름 같은 아리는 내 이름이다. 아버지가 활동했던 백아산의 아, 어머니가 활동했던 지리산의 리를 딴 이름 덕분에 나는 숱한 홍역을 치렀다. 고상호. 작은아버지. 형을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했으나 징후로 한평생을 산다. 친할머니. 작가의 기억 속의 할머니는 늘 웃고 있고 작은아버지는 늘 화를 낸다. 작은아버지가 작가 집까지 달려와 화를 낸 것도 여러 차례였다. 박한우 선생. 박 선생은 중앙국민학교 35회 졸업생으로 아버지와 동기 동창이다. 35회 졸업생들은 제법 우정이 깊었다. 시계방을 했던 한 졸업생의 상호는 3호 시계방이었다. 시계방은 35회 동창의 사무실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풀방울이 쥐 드나들듯 틈만 나면 동창의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두루두루 잘 지냈지만 그 중에서도 박 선생과 제일 친했다. 박 선생의 형은 아버지의 빨치산 동료로 지리산에서 죽었다. 누나 둘도 지리산에서 죽어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군대에 말뚝박고 교련선생을 했다. 고길수, 사촌오빠. 몇 년 뒤 연자제가 풀리고 오빠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말단 공무원이 되었다. 그 이후의 오빠의 삶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 똑부러지게 일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하네. 승진을 제일 빨리 했네. 면장딸이 홀딱 반해서 중매가 들어왔는데 야멸차게 딱지를 놓았네. 뭐가 모자라다고 저보다 한참 모자란 여자와 결혼을 했네. 마누라 닮아서 예쁘지도 똑똑하지도 않은 애를 낳았네. 그런 정도가 내가 들은 전부다. 사촌 언니들이 도착한 모양이었다. 언니들이 아니고는 이렇게 요란할 리 없었다. 한 언니는 반내골 남자와 결혼해 평생 반내골에서 살았고, 두 언니는 오래 타지에서 살다 늙음하게 고향으로 돌아왔다. 오래 떨어져 있었어도 사촌 언니 셋은 똑같이 오지랖 넓고 인정이 많았다. 바꿔 말하면 끼지 않는 데가 없고 오만 간섭을 다한다는 의미였다.
게다가 우리 식구와 달리 흥도 많고 번잡했다. 숙자 언니, 큰집 막내 숙자 언니는 자매 중에 제일 인물이 좋았다. 교회에 미쳤다. 경희, 아리의 조카, 여호와의 증인에 빠졌음. 큰언니, 작은아버지보다 1살 적음. 연기 휩싸인 마을 정자옆 할아버지 주검 곁에서 오줌을 지린 채 혼절한 작은아버지를 발견한 것은 큰언니였다. 큰 고모부, 어디 가서 아들을 하나 낳으라며 자주 아버지를 들볶았다. 아버지, 고상우. 아버지도 어머니도 재혼을 했다. 그 무렵 대부분이 그랬듯 둘 다 초혼은 중매결혼이었다. 당시 마음에 든 여자가 있던 아버지는 어른들끼리 잡은 결혼식 날 집안 어른들에게 끌려가 영문도 모른 채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이 다 끝나기도 전에 도망친 아버지는 다시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여자는 아버지가 입산을 하고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도 홀로 기다렸다. 아버지는 면회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도 여자는 매주 찾아왔고 마침내 면회를 허락한 아버지는 창살 넘어 여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동안 냉정하게 말았다. 인혁이나 나나 봉건제도의 희생양이었을 뿐이요. 그러니 나 같은 건 잊어불고 좋은 사람과 새 출발하시오. 그게 두 사람의 끝이었다. 독재 정권 하에서 고군분투하던 곡성, 가능의 몇몇이 한국전쟁 당시 곡성군 당위원장이었음.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온 것은 1979년 8월 15일. 어머니, 전 시동생, 큰삼촌. 어머니 옛 시동생을 나는 어릴 때부터 만났다. 어머니의 전 남편은 남부군 소속으로 낙동강 전선에서 연락이 끊겼다. 10중 8구 도강을 하다 죽었을 것이다. 감옥에서 나온 뒤 박물장사로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부양하던 어머니는 내 아버지를 만났고 전 남편 가족들의 동의를 얻은 뒤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하고도 어머니는 간혹 전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을 찾아가 만났다. 군인이었다는 큰 삼촌은 무뚝뚝해서 좀처럼 입을 여는 법이 없었지만 지갑은 잘도 열었다. 만날 때마다 어머니 용돈은 물론 내 용돈까지 두둑히 챙겨줘서 어떤 관계인지도 모른 채 나는 삼촌을 잘 따랐다. 윤재, 어머니 전 남편, 아버지의 친구. 아버지는 윤재의 절친한 동무이자 동지였다. 죽은 친구의 아내와 결혼해 살았던 아버지의 심리를, 죽은 친구와 늘 비교당하면서도 화 한 번 내지 않았던 아버지의 심리를 나는 지금까지도 이해하지 못한다. 한씨, 그래서 광주고등학교까지 출퇴근하던 한씨 사위가 전날 회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트럭에 깔려 직사했다는 소식이었다. 딸이 중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인물이 좋아 교사 사이를 얻었노라 한씨가 입만 열면 자랑하던 바로 그 사위였다. 장영자, 영자라면 나보다 2살 아래인 장씨 집 맞이였다. 영자는 밑으로 동생이 7이 있었다. 서너 살 때부터 영자는 저만한 동생을 들쳐업고 똥기저귀를 빠느라 바빴다. 동네 아이들과 놀 새가 없었다. 암내가 심했다. 할아버지, 아버지와 달리 한민당 지지자였다. 붉은 물이 든 아버지를 가장 못마땅하게 여긴 것도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산속으로 피신하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피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당연히 말을 전했으니 피한 줄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왜 피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오거리 슈퍼 손녀, 아버지의 담배 친구, 검정고시 합격하면 소주를 사주겠다고 했음. 허리 꼬부라진 자기 어머니가 3평 남짓 좁은 가게에 틀어박혀 세월을 보냄. 김선우, 아버지는 1952년 위장자수를 했다. 위장자수이므로 당연히 최상급자인 전남도당 김선우 위원장만 그 사실을 알았다. 장성, 만석군 집안의 장손, 1989년에 석방된 피전향 장기수, 광주 교도소에서 아버지와 가깝게 지냈다는 그이가 반내골로 찾아왔다.
감옥에서 40년 가까이 지냈다는데 압구정 갤러리 앞에 서 있어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양복 차림이 멋스러웠다. 배우를 해도 될 만한 얼굴이었다. 윤학수. 아버지 말년에 나보다 더 가까이 지내던 윤학수라는 친구였다. 그는 나와 대학 동문이기도 했다. 잘 다니던 대기업을 때려치우고 월급도 없는 지역사회 연구소에서 일하는 학수는 여순 사건 실태조사차 구례에 왔다가 아버지를 만났다. 생태를 사가지고 온 적이 있다. 학수는 185cm, 히말라야 등반과 스킨스쿠버로 다져진 다부진 몸매의 소유자인데다 한때 장군을 꿈꾸고 육사에 진학하려 했다가 보기는커녕 들은 적도 없는 막내 작은 아버지가 여순 사건 때 행방불명된 탓에 좌절되고만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다. 직업은 손해사정인. 아버지 첫 번째 마누라 여동생 김상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곡성에서 농사를 짓는 가톨릭 농민의 초창기 멤버였다. 흥숙이. 사형장으로 끌려 감지롱도 덤덤했던 사람. 소성철 선생. 소 선생은 아버지와 어머니 은사였다. 두 사람을 중리한 사람이기도 했다. 조용식. 아버지에게 사회주의를 전파한 청년. 입사한 직후 어이없이 일찍 죽었다. 한때 아버지와 평양 유학을 꿈꾸기도 했던 친구였다.